전세 사기가 뭐냐면은 조직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천억 단위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이 되는 구조냐고요, 이게. 피해자들을 보면은 50% 이상이 20, 30대예요.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할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50%고 비아파트, 연립주택이 50%예요. 거기서 단독주택의 비중 굉장히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립주택 자체가 주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 알겠지만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또는 빌라를 봤을 때 아파트는 상위제고 빌라는 상대적으로 열의제예요. 열의제란 건 뭐냐면 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공급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대규모 재개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했을 때 그럼 빌라가 역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법적 리스크하고 금융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 빌라 시장이 계속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인가까지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그리고 부동산 가르치는 김경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세 사기 이슈로 빌라 공급이 굉장히 끊겼거든요. 2, 3년 후에는 그때는 또다시 빌라에 관련하는 전세라든지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도 나타나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고 또 전세는 위험해서 못하겠고 월세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이 열의제로서의 빌라 시장이 주택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존재하고 거기에 살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세에 있어서 리스크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는 해소를 해야죠. 정부 문제죠. 전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는 모든 지역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상에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자 동네도 발생하고 가난한 동네도 발생하고 부자도 타겟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화곡동 그리고 인천시 미추홀구 그 경기도 수원시 비단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빌라촌이에요. 즉 서민 지역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동네에 있고 피해자들을 보면은 50% 이상이 20, 30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MZ 세대가 이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던 케이스를 보면은 이 친구가 9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서 돈을 날리게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받는 돈이 3,400만 원이에요. 날린 게 5,600만 원을 날려요. 기성세대가 봤을 때 어떻게 5,6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냐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20대가 평균적으로 1년에 저금하는 금액이 700만 원이에요. 부자인 젊은 친구들도 있고 가난한 젊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의 노동자 젊은 친구라면은 700만 원 이하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6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친구가 9년 이상 일한 노동의 그 집적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치를 부렸다거나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되지? 문제는 뭐냐면은 왜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한 문제를 사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 재난. 이건 피해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정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에 가난한 젊은 층에 집중된다는 게 문제점이고 사기를 치는 가해자가 1인이 아닌 거예요. 건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개인하고 은행하고 감정평가사가 짜웅된 경우도 있고 이건 조직범죄예요. 조직범죄. 개인범죄가 아니에요.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몇천 명, 몇백억 단위의 피해액이 나타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범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피해자하고 가해자 간에 벌어진 부동산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거의 본질은 보증금 사치기 때문에 금융사기예요. 결국은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사회적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부터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나름의 정책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 자체의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사기가 이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1933년 조선일보 기사가 떠요. 거기서 나오는 스킴이 똑같아요, 지금하고.
집주인이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가계약을 해요.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조금 줘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갖고 내가 집주인양 행세를 하면서 임차인들을 꼬신 다음에 전세금을 받고 이 사람을 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1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예요, 사실은. 법적인 맹점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도 뭐 전입신고라든지 아니면은 다가구에 있어서의 등기 문제 같은 거 보여주는 문제를 봤을 때 정부 실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잔금 치르는 이사 당일도 이제 이체하기 직전에도 등본을 떼서 확인한 다음에 보냈고 근저당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이 계속 깨끗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번 대규모 전세 사기를 보면서 이제 사기꾼들에게 정부가 멍석 깔아줬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점들도 있고요. 정부도 정부지만은 이게 전세 자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 왜냐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를 하는 한 갭 투자가 일어나고 이게 특히 갭이 붙으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매매가 가고 붙는 한 정부가 이걸 방기하는 이건 계속돼요. 전세라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긴 것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금융을 일으킨 다음에 상대적으로 부자인 집주인은 다 갖다 바치는데 나중에 지금 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의 선함을 의지해야 돼요. 집주인이 선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고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이 되는 구조냐고요. 이게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전세 자체가 법적인 리스크하고 금융적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렇게 리스키한 상품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시장 안정화하고 전세 자체의 어떤 위험성을 봤을 때 최소한 반전세화를 해야 돼요. 지금도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필요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도 20-30%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반전세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최소한 빌라에 대해서라도 반전세화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추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가격에 대해서 반까지만 전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화 시켜가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사기 문제는 풀려요. 우리나라는 국가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크게 4가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하고 중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는 것,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았고 모니터링 체계가 없었다는 것, 전세 자체의 리스크, 이 4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건 가격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지금의 프랍테크 기술로 다 해결돼요. 저도 제 논문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토지 한 수백만 개를 가격 추정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개 연구실에서 저하고 박사제자 둘이서 한 거거든요, 논문.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들이 이미 있어요. 4-5년 전부터. 이미 기술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은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이게 페널티나 또는 모니터링 부재랑 연결이 되는 것인데 분양 대행 업체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인도 있지만 분양 대행 업체가 와가지고 같이 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양 대행 업체는 사실 감독 기관이 지금 없어요. 정부 국가기관에서 감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원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공시를 하잖아요. 전국에 자기들의 부동산 중개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임대차 분정 조정위원회도 부동산 위원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감독 권한하고 모니터링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있으면 돼요. 즉 금융감독원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세 사기는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거래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거래 질서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들어가서 페널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방기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결이 지금 바지 사장한테만 가 있지 중개인하고 옛 건축주한테 지금 안 가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 계속 그런 일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그런 모니터링 역할하고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은 중개원들이 사건 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전세 사기가 주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빌라나 오피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빌라라는 시장은 아파트랑 달라요. 아파트는 주인이 나중에 자산 취득 효과를 노려요. 산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빌라라는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가격 자체가 아파트처럼 막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라 공급주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을 거야.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거라는 기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서 빌라에 들어가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의 대부분의 유형, 80%가 빌라 또는 오피스텔에 나타나고 있어서 수요자 측면에서는 전세로 빌라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세 사기가 정리됐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빌라 포비아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가요. 상위진 아파트 전세값을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첫 번째 높고요. 두 번째는 빌라 포비아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빌라를 공급하려는 사람은 빌라 공급을 안 해요. 빌라 공급 자체가 없다고 하면 빌라 전세 가격도 나중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빌라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또 이 생각을 해요. 이 전세 가격에 내가 빌라에 사느니 아파트로 가겠다는 것.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할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더 많은 돈을 주거 비용에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뭐냐면은 임금 상승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처분 소득은 줄었어요. 근데 주거 비용이 더 는다고 하면 가처분 소득은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경기에도 안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급한 거 아니면은 구매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세 사기가 주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상위적인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첫 번째 높고요. 두 번째는 경기 전반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므로써 소비 진작에도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떠올려 보면 그 전세 사기와 더불어서 PF 문제도 상당히 문제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대처의 형평성 문제가 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 전세자격한 특별법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이고 사인 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피해를 세금으로 메우는 게 맞냐라는 논거를 예시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PF를 절대 도와줘서는 안 돼요. PF는 디벨로퍼하고 금융회사 간의 사인 간의 거래. 여기서 인이라는 게 개인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법인 간에 일어난 일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맨 처음에 1조 도와준다고 했다가 10조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 간 거래이지만 이건 조직범죄고 정부가 제도적 미비점을 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건데 여기서 그 논리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형평이 굉장히 어긋난 거예요. PF는 사실은 거대한 디벨로퍼와 그 금융회사들이잖아요. 돈을 벌려는 탐욕스러운 디벨로퍼하고 또는 탐욕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시점을 잘못 택해가지고 사업을 망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정부가 도와준다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굉장히 어긋나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강력한 사회적 배제예요. 사실 가난한 20대는 완전히 목소리가 지워지고 그 사람 목소리 내릴 창구도 없는 거예요. 특정 계층이 이제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원칙에 맞냐, PF 사태라든지 다른 걸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인 간 거래의 피해에 대해 세금을 메우는 게 공정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사회적 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2022년 합계 출산율 0.78이에요. 통계청이 예상하는 2023년 추정치는 0.72예요. 그 올해 반드시 0.6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몇십조 부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안 낳는 이 거대한 트렌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애가 낳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요. 여기 걸린 친구들이 몇천 명에 10,000명 되거든요. 자기 친구 하나 친구 분명히 걸려 있을 거라고요. 봤더니 한 10년 치료했는데 전세금 날려. 근데 정부에서 도와줄 생각 안 해. 실질적 구제책이 없어. 그럼 그 친구들 봤을 때 여기서 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